이게 뭔지 아시겠죠? 저는 조용히 증거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기태 교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정말 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이명수입니다. 지금은 다시 학교재단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7년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은퇴자였어요. 제가 설립한 재단이지만 아들 도연이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정말 똑똑하고 의욕적인 젊은이였어요. 도연이는 3대째 이어온 우리 재단을 정말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특히 장학금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어느 가을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사장님, 도연 이사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잠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재단 금고에서 발전기금 3억 원이 사라진 것이 발견됐어요. 함께 보관하던 금괴 한 개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기태 교감이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혜진 씨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윤혜진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혜진이는 우리 학교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교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상황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사건 당일 밤 금고 근처에서 혜진이를 봤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혜진이의 지문이 금고 주변에서 발견됐고 사라진 시점도 일치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결정적이었죠. 아들을 잃고 며느리마저 배신한 현실이 너무 참담했어요. 이사회에서는 급하게 저를 다시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했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무는 박기태 교감이 대신 처리하게 됐어요. 그는 오랫동안 재단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형식적인 이사장 역할만 하며 지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손자 서준이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지만 혜진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요.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거든요. 평소 좋아하던 곰장어 매운탕을 먹으러 갔던 건데요. 그곳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국밥집 앞이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어린아이에게 밥을 떠주고 있더라고요. 서준아, 천천히 먹어야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윤혜진이었어요. 7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단정한 교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단한 삶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제 손자 서준이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똑똑해 보이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낡아 보였어요. 3억 원을 훔친 사람의 아이가 왜 저런 모습일까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이는 아이에게 밥을 다 먹이고 나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 보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몰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시장 근처의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반지하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죠. 3억 원이 있다면 절대 그런 곳에 살지 않을 텐데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계속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혜진이는 새벽에 청소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서준이가 천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자주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혜진이는 아이의 병원비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혜진이가 은행에 가는 것을 따라가 봤어요. ATM 앞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화면에 나온 잔액은 고작 5만 원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3억 원을 훔친 사람의 통장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7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려 봤어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가 정말 범인이 맞을까요? 우선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와 도현이,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 알고 있던 박기태, 고감 정도였죠. 혜진이는 회계 담당이었지만 금고 비밀번호까지는 몰랐을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금고를 열 수 있었을까요? 또한 목격자들의 증언도 뭔가 어색했어요. 모두 박기태 교감을 통해 전해진 것들이었거든요. 직접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혜진이의 현재 모습이 모든 의혹을 증폭시켰어요. 3억 원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서준이의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었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7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보자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진실을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7년이나 지난 일이고 당시 수사도 이미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찾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믿을 만한 사람부터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장미란 교장이었어요. 도연이와 함께 교육개혁을 추진했던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우리 재단에서 일해온 신뢰할 만한 동료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학교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란 교장은 제 표정을 보더니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교장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7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미란 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당시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이 있으셨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제 의심에 공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금고 비밀번호 문제였어요. 미란 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 선생님은 회계 담당이었지만
금고 접근 권한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 점이 저도 가장 의아했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도 이상했어요. 그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도현 이사장님 사고 바로 다음 날 발견됐잖아요.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다는 뜻이었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도현 이사장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미란 교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재단 회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상한 점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장학금, 지급 내역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이가 재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외부 감사법인에 의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된 거였죠. 이상한 우연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혜진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교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혜진 선생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었거든요. 미란 교장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업무 처리도 완벽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돈을 훔칠 리가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당시에는 감히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했어요. 목격자 증언도 있었고 물증도 있다고 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 역시 그 상황에 휩쓸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목격자들을 찾아온 거죠? 이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모두 박기태 교감을 통해서였어요. 점점 의심스러운 부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미란 교장도 그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박 교감이 너무 적극적으로 수사에 접조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부자연스러웠다는 거였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모든 게 척척 들어맞았다고요. 그리고 사건 이후 박 교감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미란 교장이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재정 관리를 모두 자기가 맡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충격을 받은 상황을 이용한 거였죠. 그때부터 재단 운영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투명했던 회계 처리가 점점 불투명해졌어요. 외부 감사도 받지 않게 됐고 장학금, 지급 기준도 애매해졌다고요. 이상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던 거예요. 혹시 구체적인 증거 같은 건 없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당시 자료들은 대부분 박 교감이 관리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미란 교장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그런데 한태섭 씨는 어떠실까요? 한태섭 씨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한 분이었죠. 그분이라면 수사 경험도 많으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태섭이라면 전문적인 시각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바로 한태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섭아, 나야.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오랜만에 연락에 그는 반가워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신데요. 다음 날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7년 전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의심스러운 점들도 모두 털어놨습니다. 태섭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님, 이거 정말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 같은데요. 역시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이상한 점이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물적 증거와 목격자 증언의 출처가 한쪽에 편중된 게 문제네요. 모든 증거가
박기태를 통해서만 나왔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태섭은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우선 당시 CCTV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비록 7년이 지났지만 중요한 시설은 오래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정 관련 자료들도 다시 살펴봐야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만약 정말로 박 교감이 뭔가 숨기고 있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예요.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태섭의 지론이었거든요. 형님이 이사장이시니까 감사 요청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우리의 비밀 조사가 시작됐어요. 미란 교장과 태섭,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의 동맹이 결성된 거였죠. 각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절대 박기태에게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먼저 미란 교장이 과거 회계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교무실 창고에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돼 있을 거예요. 비록 주요 자료는 박 교감이 가져갔지만 사본이나 부분 자료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찾아보겠어요. 태섭은 당시 담당했던 경찰서 동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수사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목격자들의 신원과 증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다고 했어요. 뭔가 조작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저는 이사장 권한으로 재정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박 교감이 의심하지 않도록 정기 감사인 것처럼 해야겠어요. 갑작스러운 감사 요청은 오히려 상대방을 경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연례 감사 시기가 다가온다는 핑계를 대겠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미란 교장이 중요한 자료를 발견한 거였어요. 이사장님, 정말 이상한 걸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창고에서 발견한 건 7년 전 장학금 지급 대장이었어요. 공식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박 교감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실제 지급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차액이 상당해요. 거의 2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대한 발견이었어요. 만약 장학금을 빼돌린 거라면 분명 어딘가에 그 돈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도연 이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부터예요. 태섭도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형님, 당시 목격자 중 한 명이 이상해요. 그 사람이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갑자기 큰 돈을 만졌다는 거였어요. 부동산을 샀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고 해요.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박기태가 장학금을 빼돌리고 도연이가 그걸 눈치채자 사고를 위장해서 제거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혜진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였죠.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찾으면 돼요. 태섭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CCTV 자료와 계좌 추적만 성공하면 끝이에요. 드디어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었어요. 박 교감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과연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7년 전 그날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혜진이와 서준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이사장 권한으로 정기 재정감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 교감, 올해 연례감사 시기가 다가왔네요. 박기태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아, 그렇군요. 언제쯤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태섭 씨가 감사 업무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박기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태섭이 학교로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감사 업무 협의를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CCTV 자료 조사가 목적이었어요. 관리실에서 보관 중인 자료들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행히 우리 학교는 보안상 중요한 CCTV 자료를 오래 보관하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관리실 직원의 도움으로 7년 전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 금고가 있던 행정동 CCTV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한 직원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아, 그 시기 자료는 별도 하드디스크에 백업해둔 게 있어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요청해서 따로 보관해둔 거였다고 해요. 박 교감님이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박기태가 증거를 직접 보관하고 있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였거든요. 혹시 다른 곳에 백업본이 더 있을까요? 글쎄요. 보안업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태섭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사장 권한으로 박 교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 보세요. 감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였죠. 만약 거부하거나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고요. 다음 날 박기태를 불러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7년 전 사건 당시 CCTV 자료가 필요해요.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 자료는 수사 종료 후 폐기했습니다. 박기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전에 직원이 박 교감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정말 없나요? 혹시 백업본도요? 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네. 정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태섭이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형님, 보안업체에 연락해 봤는데 자료가 있대요. 우리 학교 CCTV를 관리하는 보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백업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 미란 교장도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이사장님, 정말 큰일 났어요. 그녀가 들고 온 건 당시 회계장부였어요. 장학금 계좌에서 큰 금액이 여러 번 인출됐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도연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출금이 계속됐던 거예요. 매번 900만 원씩 인출됐네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거의 3억 원에 가까웠어요. 인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당시에는 도연 이사장님과 박 교감님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그런 큰 금액을 인출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모든 지출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더욱 결정적인 건 인출 시간이었어요. 모두 야간에 이뤄졌어요. 도연이는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반면 박기태는 자주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태섭이 계좌 추적 결과를 가져왔어요. 형님,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인출된 돈이 모두 박기태 명의의 계좌로 흘러갔다는 거였어요. 물론 직접적이지는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요. 전문적인 자금 세탁 기법이 사용됐더라고요. 아마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복잡하게 해도 돈의 흔적은 남게 마련이었어요.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박 교감이에요. 드디어 가장 중요한 CCTV 자료를 받는 날이 왔어요.
보안업체에서 가져온 하드디스크를 태섭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자료부터 봐야겠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밤 11시경, 박기태가 금고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 시간에 왜 저기 있는 거죠? 당시 혜진이는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박기태가 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크기로 봐서는 돈뭉치나 금괴가 들어있을 만했어요. 태섭이 세밀하게 분석했어요. 시간을 보세요. 밤 11시 30분이에요. 그런데 공식 기록상 혜진이가 금고를 열었다는 시간은 밤 10시였어요. 이건 명백한 모순이에요. 다음 날 새벽 장면도 확인했어요. 박기태가 다시 학교에 와서 뭔가를 가져다 놓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혜진 선생님의 지문을 남기려고 한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조작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도연이 사고, 전날의 CCTV였어요. 박기태가 도연이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곡도에서 찍혀 있었거든요. 입술 움직임을 보면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도연이가 횡령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태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기태가 모든 걸 계획한 거예요. 도연이를 제거하고 혜진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돈까지 빼돌린 거였죠. 미란 교장도 추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당시 목격자로 나선 사람들 중 한 명이 최근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실수로 진실을 흘렸다는 거였어요. 박 교감한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박기태는 오랫동안 장학금을 빼돌려왔고 도연이가 그걸 발견하자 사고로 위장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혜진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신은 완전 범죄를 꾸민 거였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미란 교장이 물어봤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우선 박기태와 직접 대면해보고 싶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자백할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모든 증거를 준비한 상태에서요. 태섭이 동의했어요. 그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면 재판에서도 유리할 거라는 거였죠. 하지만 녹음은 필수예요. 다음 주 금요일 재단 창립 기념일에 대면하기로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는 행사 후에 개별 면담을 갖는다는 명목이었어요. 그날이 모든 걸 끝낼 날이에요. 드디어 7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과연 박기태가 순순히 자백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며 버틸까요? 그리고 혜진이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서준이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엄마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도 모르고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들 도연이를 위해서, 며느리 혜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손자 서준이를 위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그날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 될 거예요.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7년간의 거짓말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까요? 창립기념일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박기태를 이사회실로 불러냈습니다. 교감 선생님, 잠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감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사회실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태섭과 미란 교장도 함께 있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노트북 화면에 7년 전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박기태가 밤늦게 금고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죠? 박기태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7년 전 사건 당일 밤의 CCTV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박기태가 금고를 열고 큰 봉투를 꺼내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거든요. 시간을 보세요. 밤 11시 30분이에요. 공식 기록과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죠. 이건 조작된 영상일 거예요. 박기태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죠? 태섭이 나서서 설명했어요. 보안업체에서 직접 받아온 원본 자료예요. 조작할 수 없는 디지털 인증서까지 첨부돼 있었거든요. 전문 감식 결과도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 계좌 추적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건 당시 장학금 계좌 내역이에요. 도현이 사망 전 한 달간 이상한 출금이 계속됐던 기록이었죠. 모두 야간에 이뤄진 거네요. 박기태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했어요. 여러 단계를 거쳐 박기태 명의 계좌로 들어간 증거였습니다. 전문 자금 세탁 기법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박기태가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했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미란 교장이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당시 목격자 중 한 명이 진실을 털어놨어요. 박기태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자백서였죠. 여기 서명도 되어 있고요. 이제 박기태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날 당신이 금고를 열었죠?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기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조작한 거죠? 그의 어깨가 축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현이까지. 이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내 아들까지 당신이. 목이 메어서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박기태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이사장님. 저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드디어 자백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박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잠깐 빌려 쓸 생각이었어요. 제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됐거든요. 그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죠. 그런데 도현 이사장님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일이 다 들통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였죠. 도현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박기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 이사장님과 만났어요. 그가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횡령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현이가 그를 추궁했던 거였죠. 그래서 싹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어요. 박기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연이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박기태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제 인생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였죠.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간신히 물어봤어요. 차에 뭔가 조작을 했어요. 브레이크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혜진 선생님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미란 교장이 물어봤어요. 네.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상황을 모면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였죠. 혜진 선생님 지문은 어떻게 남긴 거예요? 태섭이 전문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쓰던 물건을 가져다가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조작이었어요. 목격자들은 돈으로 매수한 거고요. 네, 정말 죄송해요. 박기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생했어요. 이사회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7년간 품고 있던 의문이 모두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와 슬픔이 먼저 올라왔어요. 제 아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박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죠. 태섭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혜진 선생님께 사과드려야죠. 미란 교장이 덧붙였어요. 7년간 억울하게 지내셨잖아요. 정말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박기태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제가 직접 자수하겠어요.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혜진 선생님과 서준이한테도 사과하겠어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큰 죄예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밤 박기태는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7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아들 도연이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의 명예는 회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혜진이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어요. 혜진이와 서준이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7년간 외면했던 제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기태가 자수한 다음 날, 저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7년간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혜진이와 서준이에게 진실을 알리고 사과드리는 일이었죠. 새벽 5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미란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혜진이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겠어요. 미란 교장은 이미 혜진이의 근황을 파악해두고 있었어요. 부산 남포동 쪽에서 일하고 계세요. 자세한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가시면 놀라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7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면 혜진이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미간 교장님이 먼저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날 오전 미란 교장이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 선생님, 저 장미란이에요. 오랜만에 연락에 혜진이는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전화 통화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미란 교장이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사장님도 함께 가시겠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우선 선생님이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저까지 나타나면 혜진이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갈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날 오후 미랑 교장이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혜진이가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저를 만나겠다고 할까요? 저녁 8시쯤 미랑 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혜진이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여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만나겠다고 하시나요?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하세요.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장소는 서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 카페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내려가겠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7년 만에 며느리와 손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얼굴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오전 일찍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KTX 안에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서준이는 할아버지를 받아들여 줄까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혜진이가 아닐까 했어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어요. 낡은 옷을 입은 여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혜진이와 서준이었어요. 7년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멈춰 섰어요. 서준이는 누가 할아버지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혜진아,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준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어봤어요. 엄마, 이 할아버지가 누구야? 서준아, 아빠의 아버지시야. 너의 할아버지시고.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할아버지가 있었어? 서준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는데 혜진이가 아이를 달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아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너를 못 봐서 할아버지가 너무 속상했어. 혜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렸습니다. 혜진아, 정말 죄송해요.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게 너무 후회돼요. 7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괜찮아요, 아버님. 혜진이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사실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혜진이가 더 미안했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서준이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서준이의 천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혜진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저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서준이 교육비도요. 그리고 집도 제대로 된 곳으로 이사해야죠.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서준이가 할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천진난만한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럴까? 할아버지가 정말 가고 싶어.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우선 혜진이와 서준이를 서울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요. 서울로 가겠어요. 새 집도 마련해 드렸어요. 학교 근처에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너무 좋은 집은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손자를 위한 거예요. 서준이의 전학 준비도 했어요. 좋은 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내드렸습니다. 새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렴.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어요. 혜진이는 다시 교사로 복귀하기로 했어요. 누명이 벗겨졌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정말 가르치는 일을 그리워했어요. 이제 마음껏 하세요. 박기태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도연이 살인과 증거 조작, 횡령 등 여러 죄목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정의가 늦게나마 실현된 거였죠. 재단도 새롭게 정비했어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도연이가 원했던 개혁을 이제라도 해야죠. 아들의 뜻을 이어가는 거였어요. 가장 기뻤던 건 서준이와의 시간이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할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너의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도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했고 나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어느 날 서준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혜진이도 점점 마음을 열어줬어요. 아버님, 그동안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준이가 할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안쓰러웠어요. 이제는 걱정 없겠네요. 혜진아, 정말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서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크리스마스에는 3명이 함께 보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도 함께 해요. 물론이지. 서준아, 새해 첫날 도연이 묘소를 함께 찾았어요. 혜진이와 서준이가 처음으로 성묘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서준이도 할아버지를 만났고요. 서준이가 아빠 묘 앞에서 인사했어요. 아빠, 저 할아버지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우리가 원래 가족이었잖아. 맞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7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모두 끝났습니다. 비록 도연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명예는 회복됐어요. 그리고 혜진이와 서준이도 다시 만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었어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도연아, 아빠가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했어.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 사과를 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손자와 며느리를 위해 살려고 해요. 서준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혜진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저희 작은 채널까지 와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